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2시 3분입니다. 정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효진 PD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여야가 오늘 오전 내내 내년도 예산안 협상 일괄 타결을 시도했는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명확한 성과는 없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만나서 쟁점사항 일괄 타결을 목표로 새해 예산안 최종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후에도 협상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 오전 회동을 종료한 뒤에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합의가 조금 덜 됐다면서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오후에 다시 만나서 타결을 지을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회동에 참석한 같은 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후에도 원내 지도부가 만나서 최종 조율을 하고 일괄 타결할 것이다 이렇게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누리과정 편성에 따른 세부적인 예산안 문제는 충분히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5천억 원 선에 순증이 이루어질 것이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담배세 인상안과 그리고 법인세 및 비과세 문제 등이 마지막 변수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관계자들의 말만을 일단 종합해보면 오늘 중에 타결 소식이 들려오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내년도 세입 부수 법안과 관련해서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과금을 폐지하는 법안이 포함이 돼서 논란이 예상된다고요. 네, 이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과금이란 게 결국 입장료에 붙는 세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하고 함께 처리되는 세입 예산 부수 법안에 말씀하신 대로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과금을 폐지하는 법안이 포함됐습니다. 정부가요, 이 국민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이 사치성 소비품에 주로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를 붙여서 담배값은 크게 올리려고 하면서 정작 현행 개별 소비세 대상인 골프장 입장료는 깎아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 부수 법안은 정의와 국회의장이 지정을 했죠. 말씀드린 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10월에 제출한 겁니다. 이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과금을 징수토록 한 현행법 20조 및 23조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예.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과금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한때 사라졌다가 다시 생긴 항목인데 이걸 또다시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 부과금이 연간 수백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예, 사라졌다가 다시 생겼다가 또다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됐는데 네. 정부는 무엇 때문에 부과금을 없앤다고 하는 겁니까?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예. 예. 그렇지만요, 어차피 골프장, 그것도 회원제 골프장에 서민들이 골프 치러 드나드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주로 부유층이나 일부 기득권층, 특권층 국민이 많이 이용할 텐데 이런 사람들이 이 불과 몇천 원씩 붙는 부과금을 글쎄요, 얼마나 부담스러워하기에 이렇게까지 배려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개정안은 부수법안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서 또 지금 여야 합의사항에 따라서 다음 달 2일에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민들 담배값 몇천 원씩 올려서 세입을 늘리려는 정부가요, 회원제 골프장에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들 지갑에서는 다만 몇천 원씩이라도 덜 빠져나가게 해주려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예, 서민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좀 현실감이 떨어지는 그런 네.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황 한번 지켜보죠.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가 다시 40%대를 회복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네,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가 최근 이 전국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예. 전체 응답자의 약 43%로 나타났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답은 약 44%였습니다. 뭐 잘한다 43%, 잘 못한다 44%, 이 자체만 보실 게 아니고 지난 10월 말에는 잘하고 있다는 답이 약 38%였습니다. 그렇군요. 긍정평가가 한 달 사이에 약 5%포인트 정도 높아진 겁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0월 말에 약 50%였습니다. 그런데 부정평가는 한 달 사이에 5%포인트 넘게 줄었습니다. 예.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한데 네. 많은 국민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세월호 선체 인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뭐 정부 일각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하는데 돈 너무 많이 든다. 예.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소리가 조금씩 들리지 않았습니까?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약 53%가 실종자 수색과 진상 규명 또 역사적 교훈으로 남길 것 등을 이유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인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예.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진상 규명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인양하지 말자 이렇게 답한 사람은 10명 중 3명도 채 안 되는 28%에 그쳤습니다. 인양해야 한다는 이 의견이 2배 정도로 높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담배세 인상 또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 사자방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도 좀 확인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약 64%는 담배세보다 법인세를 먼저 인상하거나 법인세와 담배세를 적어도 함께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법인세 먼저 인상해야 한다는 답이 약 36%, 그리고 담배세와 법인세를 함께 인상해야 한다는 답이 약 28%, 담배세를 먼저 올려야 한다는 답이 약 23%였습니다. 예. 요약하자면 절반이 크게 넘는 응답자가 적어도 법인세를 담배세와 함께 올리거나 법인세를 올리는 게 먼저지 담배세만 먼저 올리는 것에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예. MB 정권, 이명박 정권 사자방 국정조사에 관한 조사도 있었습니다. 뭐 압도적입니다. 무려 77%가량이 10명 중 8명 가까이가 국정조사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10명 중 1명 조금 넘는 예. 약 13%에 그쳤습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였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방송사에 대한 신뢰도 조사도 있었더라고요. 네, 이것도 좀 흥미로워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방송 3사, MBC, KBS, SBS하고 종편 4사 이렇게 방송사들 가운데 가장 신뢰하는 방송사가 어디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예. 약 25%를 얻은 JTBC가 약 24%를 얻은 KBS를 누르고 신뢰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3등부터가 뭐 MBC, SBS, TV조선 등등 이렇게 뒤를 이었는데 MBC 이하 그러니까 3위를 차지한 방송사들 이하 전부 한 자릿수 비율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JTBC는 다들 짐작하시는 대로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5월 이후 진행된 리서치뷰의 신뢰도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뉴스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해 봅니다. 박근혜 정권의 숨은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 씨, 실제로 국정에 관여해 왔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새정치연합이 국회 운영위원회 긴급 소집을 요구하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프닝에서 잠시 소개를 해주셨죠. 예. 그 청와대가 강경한 대응 입장을 밝혔죠. 민경욱 대변인이 관련 당사자들 형사 고소하겠다. 오늘 예. 중으로 하겠다 그랬어요. 예. 뭐 보도한 언론사도 포함이 될 것이고 그런 문건 작성했다는 사람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거명된 사람들
주체로 거명된 사람들이 고소에서도 주체가 될 거다 이런 말도 했는데 예. 현 정부에서 이른바 비선 실세로 불려왔지만 워낙 베일에 가려진 인물이라서 소문과 의혹만 무성하게 달고 다녔던 인물이 바로 정윤회라는 사람입니다. 정윤회 씨가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권력 몇몇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국정에 개입했다. 내밀한 인사 문제 같은 데까지 개입을 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오늘 세계일보가 무려 3개면을 털어서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새정치연합이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긴급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또한 이 박범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도 구성을 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참여정부 때 법무비서관 지낸 판사 출신의 의원입니다. 이런 소식을 전한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비롯해서 이른바 십상시로 묘사된 불리는 사람들과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람들이 운영위에 출석해야 한다면서 당 차원에서 이 문제에 당력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새정치연합은 이번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태에 버금가는 이 중대한 국기문란 사태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정법 위반 논란도 굉장히 뜨거울 수밖에 없고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에 제기된 의혹을 둘러싸고 향후 전국이 요동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예. 또 진행 상황 봐야겠고요. 네. 그리고 세월호 피해 구제 대책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문제가 됐던 사항이죠. 네. 배상이냐 보상이냐인데 일단 관련 법안에는 배상과 보상을 동시에 명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런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배상이냐 보상이냐에 따라서 책임 소재에 대한 그런 규정이 가능해지죠. 배상이라고 한다면 국가가 법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 등으로 구성된 세월호 희생자 배보상 논의 태스크포스 TF가 피해자 구제대책 특별법에 배상과 보상을 모두 명시하기로 가닥을 잡고 이른 시일 내에 대책 마련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이런 수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싶기도 한데 굉장히 중요한 모양입니다. TF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오늘 당 상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배상과 보상을 판단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배상이 빠져 있다는 즉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여야는 애초 특별법에 선주사와 정부의 공동 책임을 명시하는 것을 두고 대립했지만 책임 유무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 따라서 정부가 구조의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넣는 선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보상 범위를 심의할 위원회의 경우 정부 여당은 해양수산부 산하를 주장했지만 복수의 정부 부처가 개입된 문제인 만큼 총리실 산하의 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이 관철이 된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진 PD였습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임원선거 후보자 제2차 방송 토론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는 민주노총 임원선거 후보자 2차 방송 토론회를 오는 11월 29일 토요일 저녁 8시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뉴스K 앵커인 노종면 방송제작국장의 사회로 기호 1번 위원장 후보 정영걸입니다. 기호 2번 한상균입니다. 기호 3번 허영구입니다. 기호 4번 전재환입니다. 이 4명의 후보가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11월 29일 토요일 저녁 8시 국민TV 시청 잊지 마세요. 아울러 민주노총은 오는 12월 3일부터 9일까지 60만 전 조합원의 직선 투표를 실시합니다. 이 땅의 모든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죠.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발언에 대해서 오히려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낮추겠다는 발상은 자칫 실효성이 없는 사회적 갈등만 초래할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질타했습니다. 한국노총 출신인 김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격차가 크다면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높여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나 정부 관계자들이 이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쉽게 만들고 고용 유연성을 높여야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향상된다는 것은 이건 넌센스입니다. 이거는 넌센스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보십시오. 한 7년 전에 우리가 이 비정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에 그러니까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을 채우면은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그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 법이 되려 기업 입장에서는 2년이 되면은 그 근로자를 잘라야 된다는 그런 법으로 지금 통용돼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막 쪼개기 계약을 한다. 심지어 요즘은 3개월, 6개월, 막 9개월짜리도 계약 초기를 그러셔요. 예. 그 근로자들 가정경제 계획이라든지 삶의 질이라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도 이런 비정규직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법의 도입 취지를 위배하고 예. 이렇게 잘못된 행위하지 말고 우리 대기업 정규직 이런 고임금 고복지 근로자들에 대해서 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임금을 알겠습니다. 좀 줄여서 비정규직 이런 차별 개선에 좀 우리 기업이 쓸 거니까 예.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주세요. 그걸 정부가 좀 도와주세요. 이거는 말이 맞는데 기업들의 노력과 배려는 전혀 가져가지 않은데 갑자기 뭐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쉽게 만들어서 고용 유연성이 돼야만이 지금 경제 위기를 의원님. 극복할 수 있다. 이 논리는 잘못된 거예요.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과 관련해 윗돌 빼서 아랫돌 메우는 것과 같이 정상적인 것을 허무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심상정 원내대표는 노동시장의 왜곡은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원인인데 거꾸로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노동시장의 왜곡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그 왜곡은 정규직이 비정상이 아니고 지금 3분의 1 이상이 넘는 비정규직이 비정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내실 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 하고 그다음에 정례가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는 정상적인 것을 허물어서 말하자면 그 윗돌 빼서 아랫돌 메꾸자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죠. 그것은 노동시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또 전반적으로 그 노동 조건을 하향 평준화시켜서 실제 그 소비 여력을 더 축소시키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업이 소비 여력이 국민들이 소비 여력이 없는데 뭘 믿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를 그 암흑의 터널로 안내하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도 지금같이 수출이 더 이상 수출에 의존하기도 어렵고 또 부채로 소비하기도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는 가계 수입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소득주도 경제를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정책은 정반대로 가는 거고 그것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박근혜 정부의 고용정책과도 상충되면서 정부 정책이 사실상 파탄 수준에 이르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3년 7개월이 넘도록 판결을 끌었던 YTN 해고 무효 확인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노종면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2심을 확정했습니다. 한겨레는 오늘 사설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 성숙에 악영향을 끼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가치는 언론의 자유고 언론의 자유는 보도의 독립성에 기반을 둔 공정보도가 핵심인데 이번 판결은 저널리즘의 원칙 수호보다 경영권 행사 보호를 앞세웠다는 점에서 극히 우려스러운 판결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보도의 자유와 공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에 저항하는 것은 매우 정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나온 변상욱 대기자의 평가도 일맥상통합니다. 노동자를 징계하는 요건의 범위가 자꾸 넓어지죠. 예. 사용자나 경영진이 징계할 수 있는 범위가 자꾸 이제 넓어지는 겁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 판결에서도 정리해고의 요건을 넓게 잡았고 이번 예. YTN 판결에서도 해고시키거나 징계할 수 있는 범위를 또 넓게 잡았단 말이죠. 그러면 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서는 그 요건을 갖다 더 엄격하게 넓게 잡지 않는가? 예. 이걸 묻고 싶어요. 정권의 언론 자유 침해는 아주 좁게 잡아서 선거운동 캠프의 언론 보좌관이 언론사 사장을 맡아도 공정성에는 별 문제 없을 것이다. 국민의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는 그렇게 침해받지 않을 것이다. 너무 이건 또 유순하게 잡아버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꾸 경영자, 소유자, 이용자의 재산권을 강화하는 쪽으로만 판결이 쏠리고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말씀하신 대로 낳고 있는 거고요. 예. 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질 때 한쪽에서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담배를 빡빡 피우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YTN 기자들이 해고가 취소되면은 예. 축하한다고 꽃다발을 전해주려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꽃다발을 갖고 왔는데 3명은 해고가 인정되고 3명만 해고까지는 넘어가고 이렇게 판결이 나버리니까 결국 누구한테도 꽃다발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쌍용차 노조원들도 언제고는 일터로 돌아갈 수 있을 거란 희망을 부여잡고 6년을 견뎌온 사람들입니다. 예. 26명이 화병으로 죽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대법원은 역시 정리해고의 요건을 넓게 잡으면서 뭐 3,000명 정도도 정리해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예. 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지금 이게 이제 YTN의 문제만이 아니고 MBC도 상황이 어렵게 마찬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언론 환경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MBC도 언론의 공정성을 위해서 저항하니까 예. 다 교육 들어가. 니들은 방송을 제작할 필요 없어. 뭐 보직 발령도 이상하게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그 징계성의 교육이 끝나고 돌아왔더니 예. 방송을 제작할 수 없는 외곽 지역으로 배치를 했고 그나마도 또 문제가 있다는 사람들은 다시 교육을 한 번 더 받으라고 보내고 이게 예. 지금 MBC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 하나의 사회의 공공성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의 예. 공공을 위해 뛰는 사람들의 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 그 네. 영역이 자꾸 좁아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법원이 이를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법원마저도 예. 약자의 편이 여기까지 아닌 채. 듣겠습니다. 예. 어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돼야 할 결정적인 증거를 입수했다는 것입니다. 하 의원은 진보당 내부의 비밀 교육 교재라면서 226쪽짜리 활동가를 위한 실전 운동론이라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하 의원은 진보당이 가장 외곽에 있고 뿌리에는 아로 조직이 있으며 그 중간에 활동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로 조직이 100에서 150명, 핵심 활동가가 500에서 800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이 진보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문건과 관련해 진보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진보당에는 비밀 교육 교재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모두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진보당을 떠나 정의당에 당적을 둔 노회찬 전 의원도 금시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윤재선입니다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 시기면 제가 그 민주노동당에 있었던 시기일 것 같은데. 예, 지금 노동당은 아니고 2012년 2월 이후에 작성된 자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요. 그게 공식 문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우선 비밀 문서인지는 제가 잘 못 봐서 모르겠는데. 예. 저로서는 금시초문인 내용인데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런데 이 통진당 강령에 나오는 이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이 지금 논란이 좀 되기도 합니다. 예. 이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법무부 측은 이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 또 주체 사상과 거의 동일하다. 근접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진보적 민주주의와 이 북한의 연계 의혹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는 그 용어나 개념을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 용어가 그 검찰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특정 지금 현재 북한 지도부 북한의 북한을 만들고 이끌어왔던 사람들만의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해방 이후에 해방 직후에 그 한때 많이 쓰였던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에서도 요즘 잘 안 쓰고
이제 사회과학 쪽에서도 지금 그 안 쓰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까지는 뭐 이 민족 그 민주주의 뭐 이런 말 표현을 썼다가 이 통진당이 이 북한과의 어떤 연계성을 좀 가리기 위해서 진보적 민주주의란 말을 썼다. 이게 하통행위원회 주장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 해방 공간에서는 여러 세력들이 썼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뭐 옛날에 쓰던 표현 왜 쓰냐고 이렇게 반대하기도 했었지만은. 예. 그것이 꼭 이제 그걸 쓰면은 뭐 김일성 사상이다. 예. 이렇게 얘기할 만큼 확고하게 딱 그쪽으로만 돼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공정 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계속해서 아는 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앞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세계일보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동향감찰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정윤회 씨의 동향에 대한 보고서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정윤회 씨가 청와대 비선 실세로 불리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또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과 매달 2차례 정도 서울 강남권의 중국 식당 그리고 일식집 등에서 만나서 청와대 내부 동향과 현 정부의 동향을 논의했습니다. 예. 이들은 정치권 정보를 공유하면서 고위직 인사에 관여하는 등 국정에 개입했습니다. 이 모임에는 청와대 내부 인사 6명, 그리고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청와대 외부 인사 4명 등 10명이 참석을 했고요. 보고서는 이들을 중국 후한말 환관에 빗대 십상시라고 지칭하고 실명까지 밝혔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지난해 송년 모임에서 정윤회 씨는 김기춘 실장은 검찰 다잡기가 끝나면 그만두게 할 예정이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당시는 김진태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에 취임한 뒤에 올해 1월까지 인사를 단행하면서 강성검사로 분류되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 계열의 검사들을 한꺼번에 지방으로 좌천 인사를 하던 때였습니다. 예. 검찰 다잡기라는 표현은 정 씨가 검찰 인사를 뒤에서 조정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 보고서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동안 언론이 정 씨를 숨은 실세로 지목해온 것이 맞았다는 건데 네. 정 씨는 현재 아무런 직책이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결국 청와대 내부 정보를 외부인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될 수가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공식 직함이 없는 정윤회 씨가 자신과 가까운 청와대 또 정치권 내부 인사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한 것인데요. 세간의 그림자 실세 혹은 숨은 실세라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특히 청와대 비서관들이 청와대 내부의 동향을 외부 인사에게 전달을 만약에 했다면 이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감찰 보고서대로 정 씨를 돕고 있는 비선 라인 멤버들이 청와대 내부 문서를 외부로 빼돌렸을 그런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세계일보 보도에 대해서 크게 당황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감찰 보고서를 입수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고소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세계일보의 청와대 관련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청와대는 오늘 안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민 대변인은 보도에 나오는 내용은 시중에 떠도는 근거 없는 풍설을 모은 이른바 찌라시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당시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기춘 비서실장이 당시에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이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결국 청와대가 정윤회 씨를 감찰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을 했던 청와대의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실토한 셈입니다. 정윤회 씨를 감찰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오늘은 청와대가 만든 보고서가 맞다. 그러니까 감찰을 한 것도 맞다라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고요. 예. 다만 그 내용은 찌라시에 불과하다. 이런 정도의 해명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민 대변인은 30분 뒤에 다시 추가 브리핑을 했는데요. 민 대변인은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공식 문서로 보고가 됐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풍문이 돈다는 것을 구두보고 형식으로 한 것이라며 공식 문서로 보고를 받은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기춘 실장이 구두보고만 받았지 문건을 직접 보지는 않았다는 해명입니다. 그렇군요. 애초에 정윤회 씨에 대한 감찰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던 청와대인데요. 계속되는 세계일보의 추가 보도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육부가 전국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위원 등을 대상으로 정책 연수를 실시할 예정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전체 학교운영위원 7만여 명을 동원해서 박근혜 정부 국정 철학 등을 학습시킬 예정이어서 교육의 정치 중립 위반 시비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의 문서 학부모 대상 정책연수 추진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 달 10일부터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전국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등 총 7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정책연수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교육부는 11,300여 명에 이르는 학교운영위원장 교육을 교육부가 직접 진행하기로 했고 나머지 학교운영위원 교육은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이 정책연수에 들어가는 예산은 모두 20억 원입니다. 문제는 문서의 내용인데요. 정책연수 추진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 말씀이라면서 정부에서는 좋은 정책을 마련해 놓고도 정작 홍보가 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적었습니다. 교육부는 또 연수 내용 란에는 주요 국가 교육정책, 박근혜 정부 국정철학이라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국가교육정책과 학부모 관심 주제도 연수를 하겠다라고 문서에 밝혔는데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학교 운영위원장들에게 필요한 학교 자치 그리고 학교 구성원 간의 소통 등에 대한 연수 내용은 없었습니다. 여하튼 국가의 교육 정책을 일방적으로 교육시키겠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교육부는 프로그램란을 통해서 해당 문서를 보면 박근혜 정부 국정 철학에 대한 교환을 맨 앞에 제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 철학 교환이 제시하고 있는 학습 목표를 말씀드리면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 철학 및 4대 국정 기조 이해와 공유,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에 따라 국민이 해야 할 역할과 책임 제시 등이었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세계 경제와 대한민국의 현실, 또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 정부 3.0으로 달라지는 한국 등을 제시했습니다. 학습 목표만 보면 마치 정부의 정책 설명회가 아닌가 싶을 정도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의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가 7만 명에 이르는 학부모 동원 교육을 통해 박근혜 국정 철학 등을 교육하겠다는 것은 정치 중립성 위반일 수 있는 구태의연한 행태라면서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이 없어 쩔쩔매고 있는데 교육부는 위험한 학부모 의식화 교육을 진행하려 한다고 관련 계획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학교 운영위원 대상 교육부 연수가 진행된 전례가 있다며 박근혜 정부 국정철학 프로그램을 주요하게 제시한 이유는 단순한 예시일 뿐이고 실제 강의에서는 많은 시간을 차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교수가 사표를 냈고 학교 측은 면직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서울대 측의 꼼수라는 지적이군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모 교수가 그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서울대는 강 교수를 면직 조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어제 밝혔는데요. 하지만 진상규명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서울대가 추가 성추행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강모 교수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기로 결정한 것이 꼼수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단 해임이 아닌 면직이라는 부분인데요. 면직은 해임이나 파면과 달리 징계 처분이 아니어서 퇴직금 수령에 불이익이 없고 또 연금도 다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강 교수가 면직되면 더 이상 서울대의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대가 강 교수를 조사하거나 징계하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서울대 학교 인권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예비 진상조사도 중단하게 되고 또 강 교수가 다른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는 데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검찰은 성추행을 당했다는 학생들이 추가로 나와서
강 교수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리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 심각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근데 재미있는 것이 조선일보와 한겨레 보도가 정반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각 신문의 논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출입기자단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서 노동시장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나 인력을 뽑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규직은 계속 늘어나는데 월급도 계속 오르니 기업이 감당할 수가 없다. 사회 대타협을 통해 조금씩 양보해 노사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을 놓고 조선일보는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다 라면서 정부가 노동개혁에 칼을 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조선일보는 최 부총리 발언에 대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해 정규직의 근로조건 보호를 다소 완화해 기업들이 정규직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반면에 한겨레는 다음 달 2일 예정된 노사정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정규직 보호 규제 완화를 위한 여론몰이에 나선 모양새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시각도 완전히 달랐는데요. 예. 조선일보는 최 부총리의 해법은 과거 경제팀과 다른 방식이라며 비정규직에 대한 배려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정규직 채용을 늘려서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겨레는 연공 임금 체계, 호봉제의 개편, 또 임금 피크제 확대, 통상임금 축소 등 어떤 식으로든 정규직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의미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한겨레는 또 최 부총리가 해고 여건 완화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한국 내 유튜브 서비스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방송사들이 이제 방송을 여기서 틀 수 없게 만들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SBS와 MBC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의견 광고를 송출 보류했다는 소식인데 다른 방송사에서는 문제없이 나오고 있는 광고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SBS가 정부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반대하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의견 광고를 공정성을 문제 삼아 송출 보류했습니다. 예. MBC도 SBS에 이어서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광고는 지역 민영방송과 KBS, MBC 지역사, 또 보도 전문 채널 뉴스Y, CBS, 또 MBC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미 방송 광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무원 노조와 SBS에 따르면 공무원 노조는 지난 12일 SBS 방송 광고를 판매 대행하는 SBS 미디어 크리에이트 공무원 연금 개편안 반대 광고를 메인 뉴스인 8시 뉴스 시간대에 송출하기로 사전 협의를 마쳤습니다. 예. 공무원 노조도 앞서 OECD 공적연금 지출 수준이 하위권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과 함께하겠다라는 30초짜리 방송 광고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 광고를 틀겠다라고 서로 협의를 마쳤던 건데요. 하지만 SBS는 지난 20일 공무원 노조 광고 송출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규정 제9조와 5조에 위반된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강원도의회가 올림픽 반납할 수도 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까? 이 강원도가 지금 이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하느라고 허리가 휘었거든요. 예. 재정 파탄이라는 얘기까지 이제 나올 지경입니다. 그래서 지난 17일에 이 강원도 의회가 이 중앙 정부가 지원을 대폭 확대하지 않으면은 올림픽을 치를 수 없다. 이 올림픽 반납하겠다라는 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겁니다. 예. 이 성명서 발표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개폐회식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체부하고 강원도가 개폐회식 장소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이 강원도가 주장한 대로 이 평창군 횡계리의 개폐회식장을 신축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예산을 50대 50으로 분담하게 됐는데 이 예산을 너무 많이 분담하게 됐다는 것이 이제 강원도의 불만이죠. 예. 50대 50이면은 중앙정부와 강원도가 예산을 반반씩 분담하는 건데 강원도가 불만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이 있습니다. 예. 이 특별법에 의해서 이 올림픽 경기장 지을 때 중앙정부가 예산의 75%를 지원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체부가 이 개폐회식장을 이 경기장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특별법대로 중앙정부가 75%를 지원하지 않고 50%만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 강원도에서 불만을 갖게 된 겁니다. 예. 문화체육관광부가 왜 개폐회식장을 경기장으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우선은 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논리를 든다고 한다면은 이 개폐회식장에서는 경기가 열리지 않거든요. 예. 그냥 이 개폐회식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체부가 경기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건데 이 사실은 이 횡계리에 개폐회식장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불편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이 횡계리 인구가 4,000명이거든요. 이 개폐회식장에다가 이 부대 시설까지 함께 지으면은 예산이 한 1,300억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개폐회식이 모두 6시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경기도 열리지 않는데 이 6시간짜리 개폐회식 하려고 1,300억 원을 들여가지고 과연 이 새로 이 개폐회식장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거죠. 예. 여기에다 또 이제 올림픽이 끝나면은 이 개폐회식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관리비는 제대로 부담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평창이나 강원도가 대책을 마련해 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문체부가 이 강릉 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 강원도 쪽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횡계리에다가 이 개폐회식장을 짓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체부 입장에서는 이제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문체부 입장에서는 강원도가 예산이 없다면서 굳이 개폐회식장을 새로 짓겠다고 하니까 75%가 아닌 50%만 지원하겠다고 작정을 한 걸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죠. 강원도는 뭐라고 이제 입장을 또 밝히고 있습니까? 강원도는 이 올림픽이 국가적 행사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줘야지 된다. 또 애초에 이 개폐회식장은 이 조직위원회 예산으로 짓기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 강원도도 속마음은 사실 이 경기장 짓는 것보다도 이 경기장 지으면서 도로도 깔고 인프라를 확충해가지고 이 개발 이익을 좀 기대해보자. 이것이 이제 강원도의 진심이겠죠. 이제 그래서인지 지난주에 이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장이 CBS하고 인터뷰를 할 때에 이 개폐회식장은 IOC가 딱 지정을 해서 내려온 사안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이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 말은 이 IOC와의 외교적 마찰까지 빚을 수 있는 심각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과 어떻게 다르다는 겁니까? 오히려 IOC는 정반대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IOC도 이 개최 도시 또 이 개최 국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개폐회식장이나 아니면은 이 경기장 변경에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고요. 문체부가 지난 9월에 이 개폐회식장을 강릉으로 이전하자라고 제안했을 때에 이미 사실은 IOC하고 협의를 해서 이 강릉 이전에 대한 동의를 구한 상태였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 강원도 쪽에서 IOC가 지정했기 때문에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책임 있는 공직자가 취해야 할 자세는 아니었다라고 보고요. 이 비근한 사례를 들게 되면은 그 인천시의 전임 안상수 시장이 있었잖아요. 예. 이제 이분이 이 인천 아시안 게임 개최지 결정할 때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한 이 노무현 대통령의 동영상에서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웠잖아요. 그리고서는 이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 부분만을 보여주면서 마치 이 중앙 정부가 인천 아시안 게임을 보증했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했고요. 예. 또 지난해는 이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이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유치할 때에 이 국무총리의 서명을 위조해 가지고 중앙 정부가 보증을 했다 이런 거짓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 가지고 문제가 됐었었죠. 뭐 그런 똑같은 일이 또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장이면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아닌가 싶은데 예. 이런 분이 왜 방송 인터뷰에서 거짓말까지 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이 강원도 입장에서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은 이 횡계리 개폐식장의 이 정당성을 강조를 해야지 되겠죠. 예. 이 횡계리에 지을 수밖에 없다. 이 횡계리에 짓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 명분을 얻어야지 중앙 정부의 지원을 얻을 수 있다 보니까 이 횡계리 개폐식장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IOC가 딱 지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따라야 한다. 뭐 이런 거짓말까지 하게 된 거라고 봅니다. 예, 명분이 필요했다 이 말씀이신데 근데 도의회 경제건설위원장이 방송에서 거짓말까지 할 정도면은 강원도의 재정이 꽤 어려운가 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우선은 이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예정이 된 이 강원도의 지방채 발행 규모만 따져봐도 8천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미 그 지난 2009년에 스키 점프하고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경기 치르기 위해서 이 알펜시아 리조트를 만들었잖아요. 이 알펜시아 리조트 누적 적자만 현재 9천억 원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재정 파탄 얘기가 나올 지경인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 장밋빛 그림 그려놓고서는 무조건 짓다가 실패한 알펜시아 리조트 경험도 있는데 그런데도 또 이렇게 이 경기장 신축에 강원도가 매달려야 하는지 이 점이 저는 정말 좀 이해하기 힘들죠. 예, 재정 상황이 정말 심각한 상태군요. 근데 IOC가 분산 개최를 허용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 올림픽 아젠다 2020이라는 올림픽 개혁안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올림픽 개혁안이 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런 내용이 들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올림픽이 워낙 이 규모가 커지고 비대해지니까 이 환경 파괴 또 이 경제적 피폐라는 후유증이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IOC도 개혁에 나서가지고 그 결과물로 지난 18일에 올림픽 아젠다 2020을 발표한 겁니다. 이 아젠다 2020은 이 개최국하고 개최 도시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이 개혁안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두 개 국가에서 공동으로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게 했고 또 두 개 이상의 도시에서 올림픽을 분산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가지고 예. 이 개최 도시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또 이제 일본도 2020년에 도쿄올림픽 개최하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애초에 IOC에 제안했던 계획서를 변경을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이 당초 계획대로 경기장 지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경기장은 신축을 안 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기존에 있는 경기장을 활용하게 해달라. 이렇게 오히려 IOC에 요청을 해가지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1조 9천억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하게 됐거든요. 그런데도 유독 이 강원도만큼은 재정이 어렵다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이 개폐회식장 경기장 짓겠다. 중앙정부가 지원을 확대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올림픽 반납하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예, 예. 이런 거 보면 분명히 강원도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고 봐야지 되겠죠. 예, 정말 강원도는 일본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데 근데 예. 재정적인 부담 줄이면서 실속 있게 대회를 치러야 할 텐데요. 그러면서 강원도도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올림픽 치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예. 이제 올림픽 후유증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 과잉 투자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이 올림픽 끝나고 난 뒤에 관리 유지하기도 힘든 이런 불필요한 경기장을 짓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보고요. 예. 예를 들면은 지금은 강릉에다가 스피드 스케이트장 짓고 있거든요. 근데 이 스피드 스케이트장이 올림픽 끝나면은 철거를 하게 돼 있는 일회용 경기장입니다. 좀 아깝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면은. 아깝죠. 일회용이니까요. 더. 예. 이렇게 지을 바에야 차라리 태릉에 국제 경기장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하는 게 낫다라고 보고요. 예. 또 이 강릉에다가 스피드 스케이트장 말고 아이스하키 경기장도 2개를 짓고 있거든요. 왜 2개냐 하면은 남자 경기장 따로 여자 경기장 따로입니다.
예. 근데 뭐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강릉에다가 이 두 개나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뭐 이러지 말고 제 생각에는 이 고양시에 있는 아이스링크장에서 아이스하키 경기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게 더 훨씬 더 낫다라고 보거든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고 대신에 이 절감된 예산 부분만큼은 이 별도로 이 강원도에 지원을 해주는데 이 돈 가지고 강원도가 쓸데없는 경기장 짓지 말고 진짜로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써라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은 강원도도 좋고 올림픽도 잘 치르고 실속도 챙기고 중앙정부 예산도 낭비하지 않게 되고 모두가 그 윈윈하는 게임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그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근데 가리왕상 중봉에 활강 스키장이 건설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500년 된 원시림이 무참히 이제 잘려나가면서 환경 파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전북도 의회에서 동계 유니버시아드 개최했던 무주 리조트에서 활강 경기 치르자고 이제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단 며칠 스키 경기 치르자고 500년 원시림 베는 것보다 있는 경기장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예, 그 효율적이죠. 이 예. 환경 보호도 물론이고요. 이 경제적으로도 훨씬 도움이 분명히 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 강원도에 있는 일부 정치인들이 오히려 앞장을 서가지고 이 뭐 무주나 서울에서 분산 개최를 하는 것이 마치 이 강원도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이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예를 들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그 경기도 고양시에서 아이스하키 경기장 치르거나 이 태릉에서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 치르거나 또 이 무주에서 이 유니버시아드 동계 유니버시아드를 치르면서 국제 이 활강 경기장 갖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활강 경기장 치른다고 해가지고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무슨 뭐 이 태릉 올림픽이나 이 고양 올림픽으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평창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분산 개최는 안 된다고 절대 할 수 없다라고 강원도 도의회가 또 못을 박았거든요. 이게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런던 올림픽 때 이 메인 스타디움을 대회 후에 철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이 건축 폐자재를 활용해 가지고 경기장을 짓기도 했었거든요. 예.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뭐 런던이나 영국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랬나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오히려 현명하다라고 판단을 내리죠. 그렇죠. 이 반면에 뭐 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 엄청난 물량 쏟아부으면서 이 자국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소치 동계 올림픽이나 이 베이징 올림픽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정말 대단하다, 뭐 세계적인 국가다 이렇게 무조건 감탄을 쏟아내지는 않죠. 푸틴이니까 가능하고 중국이니까 저렇게 돈 쏟아붓는 거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엄청난 예산 쏟아부으면서 이 스펙터클한 스케일 자랑하면서 우리가 이만큼 발전했다. 이렇게 이게 과시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인정을 받고 품격 있는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는 오히려 환경 보호하고 검소하고 소박하게 꾸며서 환경 보호, 경제 올림픽 치러내는 것이 오히려 더 인정받고 품격을 받을 수 있는, 품격을 지닐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